네, 주말인 오늘도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은 빡빡합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이번 주 정치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이제 막 국민의힘은 1차 경선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래 비전 대회를 열었는데 후보들이 국정 운영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지 들어보시죠. 우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칩니다.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민주당과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건 받아내겠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양양자 가면 신정권 창출. 저는 이재명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완전 정복 유정복이 정답이다. 가짜 후보를 이길 진짜 후보 유정복입니다. 신인이 우승했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철우가 우리 당 후보 되면은 자동 이깁니다. 자동. 홍준표가 맨 앞에 서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어서 홍준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후보들 자신들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하나같이 본인이 이재명 대항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집권 청사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어떻게 들으셨나요? 흡사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인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경선 과정인지 좀 잘 헷갈릴 정도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각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보여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이 내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것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떠한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을 보여줄지, 그리고 내란 종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어떻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단지 이재명의 대항마로만 국한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 너무나 안타까운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재명 정서로 똘똘 뭉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 토론회는 이틀 동안 A, B 두 개조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공통 주제로 토론을 펼친 이후에 청년 미래를 놓고 토론도 펼친다고 합니다. 청년을 논제로 정한 것도 좀 눈길이 갑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청년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내일이 사회 통합을 주제로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민주당은 후보가 누가 될지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재명 후보와의 각을 세우기 위한, 좀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청년 세대라고 하면 지금 2030 세대가 곧 중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유권자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제로 이번 탄핵 심판 국면을 거치면서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은 안 좋은 감정들과 좀 줄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입법 폭거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유권자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또 우리의 또 중요한 재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표심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번 조기 대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후보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 국면에서 보수 진영에 유입됐던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당에 유입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오세훈 시장에게 한결같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오 시장님하고 공유하는 부분이나 공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후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님이나 저나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 포괄하고 안고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늘 어떤 균형 발전,
여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적 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싶고 저하고 방향이 많은 다 의미에서 또 함께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 이 오세훈 시장과 후보들이 악수를 하면서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서류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담긴 내용인데 USB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만 오세훈 시장과 빨리 만나지 못하면서 패싱 논란이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만남을 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서류와 USB, 오 시장의 정책이 담긴 자료를 한 후보에겐 전달을 하지 않고 이 회동 자체도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도 장소에서 회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로 한동훈 후보가 직접 찾아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양 두 사람 간에 불편한 기류가 있다라는 것은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오세훈 시장의 측근들이 이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들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이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좀 증폭시키는 것이 한동훈 후보 측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불출마하기 바로 전날에 이 한동훈 후보가 그 싱크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도 좀 내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렇게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동훈 후보의 모습도 저희가 좋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어떤 후보를 밀어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후보를 밀어줄지 만약에 밀어준다면 또 파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행한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 노골적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경선 후보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한 후보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지지선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라든가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답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중도 외연 확장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경선 후보들을 함께 아우르고 본인의 그런 정책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들과 그런 정책 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을 것인데 지금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더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대선 잠룡이었던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설정이 이슈라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상당한 경선의 이슈입니다. 안철수, 유종복, 양향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절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윤심의 영향력을 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정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퇴임을 했건지 간에 저희 당에서 추대를 했던 대통령이고요. 또한 저희가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탈당 또는 제명을 시키면 단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히려 국민들을 좀 얕잡아보는 전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이 또한 또 다양한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선을 펼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정이 되고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보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보류가 아니라 백지화해야 된다. 이게 상식 이하의 해프닝이다. 날선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상식 이하의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국민의힘 측도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절연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왜 이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통해서 8대0
전원일치 헌재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파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 전국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내지 그런 것 조치가 취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내건 신당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생각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 그러한 대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당을 창당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청년층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신당 창당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후보를 내고 수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사실 뭐 내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해서 더 많이 실망을 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조차도 결정문에 이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지점에 공감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신당 창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칫 보수 진영의 좀 분열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경쟁이 되는 구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분들께서 어떤 보수 진영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국민의힘 당 내에 당원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당을 바꾸는 과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보가 안개 속에 있는 한덕수 대행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의 변수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한 대행이 7%를 기록하면서 이 국민의힘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처음 갤럽 조사에 한덕수 대행이 등장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대행은 출마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출마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경선 후보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들을 보이고 있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선 참여가 멀어진 상태인 만큼 당장은 좀 국정 현안과 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등 국정 현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출마 결심을 한다라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직전 아니면 직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토론회 내용은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전달을 드리고 지금 3시부터 민주당에서도 경선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이 민주당의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개최가 됩니다. 3시에 경선 레이스 중에 처음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건데 저희가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충청권에서 89%를 얻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좀 양상은 비슷하게 흐르겠죠? 지난번 전대 과정과 사실 좀 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그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많은 당원들이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89%의 그런 지지율 득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제 우리가 민주당 후보가 어떠한 후보가 선출이 되어서 차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조금 더 쏠린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문제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지금 경선 과정 자체도 3명의 후보가 건전한 토론과 정책 제시를 통해 가지고 저는 경선 과정이 굉장히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잘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2위 다툼이 또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김경수 후보가 착한 2등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후보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선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5대5로 경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그런 당의 모습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비명 행사 여론조사 업체 참여 논란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착한 2등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김 빠지는 경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권 그 자체보다는 좀 차기 당권과 좀 당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좀 당에 생착되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경선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토론이어서 그런지 많이 긴장됐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을 최선을 다해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출발로서는 괜찮은 토론회였다고. 선거에서 착한 이득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고 선거 결과를 바랄 수는 없고요. 이 정치의 신상품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 신상품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국민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들의 전략이 모두 다릅니다. 뭐 지지율은 차치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후보의 경쟁력은 상당하다. 뭐 이렇게 대결할 만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남은 2명의 후보가 조금 그런 것들을 역전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상당히 좀 무난하고 사실 1등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김동연 지사가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업체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같은 경기도지사 또 행정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대립각을 세우고 좀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의 약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집권을 하면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라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세종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혼란을 낳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6월 3일 날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 날 바로 집무가 시작되죠. 지금 당장 세종시에서 내려가서 지금 집무실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방향에서도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안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지금 청와대 자리가 지금 현재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집무실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세종시로 간다는 입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충청권 민심을 들었다 놨다 한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는 세종시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보 3명이 모두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페이스북에 관련 입장을 좀 밝히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논평을 냈는데요. 사실 이게 세종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윤석열 정권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27년 완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꾸려서 추진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무산된 이유가 사실 이 민주당의 입법 비협조와 폭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세종 행정도시 완성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런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약을 가져오기 앞서서 충청 시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용산 집무실로 들어간 다음에 청와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세종 집무실은 대체 왜 만드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충청의 표는 이제 구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더 좋다라고 하는 속마음을 들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런 것들은 충청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으로 상당한 불만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이 지지율 보시면 40%를 넘지 못하면서 이게 박스권에 갇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언론에서는 많이들 박스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후보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얼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실상 경쟁 후보라고 할 만한 후보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무응답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투표권자, 실제 대선 과정에 실제 투표장에 나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박스권이 아니라 진보 진영이라든가 중도 진영에서 상당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일부 응답하지 않는 지지층들이 이번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에서 충분히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지금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이 40%를 상회할 가능성도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1대1 구도로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절반 이상을 넘는 여론조사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박스권이라고 한정짓고 표현하기에 좀 무리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경선 룰과 이 업체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과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해서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 공천 과정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이 있었던 여론조사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조사를 맡게 돼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캠프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책임자들이 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대체적으로 오해, 과장에 의한 것입니다. 조사하는 거는 그건 선거의 가장 기본이고 정당의 일상적 활동의 일부입니다. 우리 당 선관위 대응은 실망스럽습니다.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합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여론조사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조사를 맡게 되니까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당 선관위는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나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경우에는 새로운 업체가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 뭐 일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하지만 그때 총선 과정 여론조사를 끝까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 당의 여론조사 업체로서 활동을 해온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보궐선거라든가 각종 선거에서 그 이후에도 여론조사 업체로 활동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 지난 총선의 경우와 제외하고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업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그 김동연 캠프 측에서는 일각에서 뭐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여론조사 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이 분출되는 것은 좀 전혀 경선 과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미 당 선관위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 선관위의 입장을 믿고 추후 여론조사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총선 논란이 있기 전부터 꾸준히 이제 당의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던 업체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런데 아까 들으셨지만 김동연 캠프 측에서는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당내에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이런 논란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왜 이 업체를 선정했을까?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품을 넓게 써야 되는데 정말 한치의 그런 어떤 그 가능성과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비좁은 마인드가 보이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 이 업체가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온 게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은 이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불공정 논란이 심각하게 일었고요. 이에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문제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이 된 것인데 이것을 중도에 나가서 제재를 안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중언부언하는 그런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좀 뭐랄까요? 지금 대권과 당권의 그 사이에서 심판 역할을 하다가 바로 출마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불공정한 경선에 정말 이게 사실상 이재명 후보 개인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는 수준의 경선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통계 조작 공방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집값 상승률을 낮추려고 실제 상승폭보다 더 적게 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 횟수만 최소 100번이 넘습니다.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딱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2%가 올랐습니다. 자,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의혹들의 실체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양새인데 핵심은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를 건드렸다 이겁니다. 민간과 부동산원 통계 차이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0.4%포인트에서 많아도 2.3%포인트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일단 감사원의 그런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보통 그 부동산 감정원과 보통 우리가 많이들 살펴보시는 KB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를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KB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에 호가를 주로 많이 반영하는 그런 식이고요. 다른 사설 업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가중치가 부동산 감정원과는 다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처럼 그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을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차원에서 이미 고발 조치를 취했고 형사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감사원의 그런 결과 자체가 100% 정확하다라고 저는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추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가 또 눈에 띄는데요. 부동산원 직원이 청와대와 국토부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0.02% 올랐다라는 내용의 통계표를 보내면서 정작 매일 본문엔 실제 시장 변동률은 0.1% 후반대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을 써놨다고 하거든요. 뭐 7배 차이 정도인데 통계가 사실과 다르다. 이걸 좀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황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BH 소위 청와대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어떤 무언의 압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사지란 표현이 그 단톡방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부동산원에. 그래서 통계를 마사지한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이 정황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통계를 조작을 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윗선의 지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황에 이어서 실제 통계가 부동산원과 시중 이 통계가 거의 4배 가까이가 달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질문도 김현미 장관이 11%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만든 통계에서는 50%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괴리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전 이런 것들이 정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한 원인과 효과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권의 책임 있는 모습인데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통계로 가리려고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책임자들을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의 통계 조작 여부 감사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희가 대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논평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전 정권의 일이라서 그런지 좀 뼈아픈 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선거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그런 패착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민 반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전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그런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입이라는 식으로 피장파장의 그런 엉뚱한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반박할 말이 없고 잘못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개입 의혹이 들 수밖에 없죠. 이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 선택과 판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출범한 것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기 대선을 47일 앞두고 감사원이 구태여 과거 정부의 그런 뭐 통계 관련된 왜곡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대선 개입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감사원은 조사를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한 것 자체가 지극히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